내가 자란 집은 처음부터 온전한 평형을 가진 곳이 아니었다. 부모님과 오빠, 두 언니, 그리고 조부모님이 함께 살았던 집. 밖에서 보기에는 다복한 대가족처럼 보였을 것이다. 사람은 많고 웃음소리도 나름 흘러나오곤 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공간에 가득 채워진 공기는 늘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울어진 바닥 위에서 평생 서 있어야 하는 것 같은 느낌. 아무리 몸을 곧게 세워도 저절로 한쪽 방향으로 끌려가는 공간. 나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 바닥이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 몸이 먼저 알고 있었다. 살아보니 사람이 오래 머문 공간은 결국 그 공간의 공기와 질서를 닮아가게 된다. 그 공간이 차별적이면 사람도 차별적으로 변하고, 그 공간이 침묵을 강요하면 사람도 침묵하는 법만 배우게 된다. 우리 집이 그랬다. 우리 집안의 중심은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다. 그 중심에는 늘 오빠가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의 바깥, 벽 가까이, 항상 어두운 가장자리에는 나와 두 언니가 있었다. 아이였던 나는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면서도 왜 이상한지 명확히 말할 수 없었다. 차별이라는 단어를 몰랐던 나이에 이미 차별의 공기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 집안은 말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집안의 구조는 늘 말하고 있었다. 오빠는 특별하다. 딸들은 조용해야 한다. 아들은 귀하다. 딸들은 알아서 해야 한다. 그건 말이 아니라 몸으로 배우는 법칙이었다. 조부모님과 함께 살던 시절, 특히 할아버지는 우리 세 딸을 대하는 태도가 명확했다. 우리가 조금만 뛰어도 그는 눈살을 찌푸렸다. 시끄럽다. 그 한마디면 우리는 얼어붙었다. 말을 잘못해서 혼났던 게 아니다. 그저 존재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다. 반면 오빠는 달랐다. 똑같이 뛰어도 그는 웃었다. 남자아이가 기운이 좋아야지. 누가 봐도 똑같은 행동이었다. 하지만 그 행동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정반대였다. 나는 어린 나이에 이미 배웠다. 똑같이 살아도 다른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여기서는 내가 그 덜 귀한 쪽에 속한다. 그리고 그 사실은 딸들에게는 죄책감으로, 아들에게는 특권으로 스며들었다. 명절이면 할아버지는 지갑을 꺼냈다. 그 장면은 아직도 생생하다. 지갑을 여는 소리는 어떤 날은 은근히 설레게 만들지만, 우리 집에서는 설렘이 아니라 포기를 불러오는 소리였다. 용돈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저 옆에 서 있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지갑에서 빠져나오는 돈은 항상 오빠의 손으로만 들어갔다. 한 번도, 단 한 번도 우리는 그 돈을 만져본 적 없었다. 그 순간 나는 어린 마음으로도 깨달았다. 세상에는 받는 게 당연한 사람과 기대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걸. 그리고 우리는 기대해서는 안 되는 사람 쪽이었다. 우리 집의 저녁 식탁은 작은 사회처럼 느껴졌다. 가장 좋은 반찬은 항상 오빠의 앞에 놓였다. 가장 부드러운 고기, 가장 칼집이 예쁘게 들어간 생선, 갓 지은 따뜻한 국물. 우리는 그 모습을 아주 어려서부터 지켜보았다. 처음엔 오빠가 먼저인가 보다 정도로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하나의 신호였다. 그 무의식적 메시지는 우리의 삶 전체에 스며들었다. 식탁에서조차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남은 걸 알아서 먹는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웠다. 그 배움은 나중에 나의 관계, 나의 일, 나의 감정 표현까지 모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딸들은 먼저 선택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양보하는 법을 배웠다. 그건 덕목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강요된 생존 방식이었다. 할아버지는 자주 말했다. 딸은 시집 가면 남의 집 사람 된다. 그 말은 우리에게 자주 아무렇지도 않게 던져졌다. 그 말 속에는 그래서 너희에게 투자할 이유가 없다는 태도가 있었다. 그리고 그 태도는 픽션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었다. 그 말이 반복될수록 우리 셋 딸은 이 집에서 잠시 배회하는 존재처럼 취급받았다. 내가 10살 무렵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 나는 여기서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일까? 그 질문에 선명한 답을 얻지는 못했지만 내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집에서 중요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었다는 걸. 학교에서 상을 받아오면 부모님은 잠시 웃고 끝이었다. 그 표정은 기특하다가 아니라 잘했다, 이제 그만에 가까웠다.
하지만 오빠가 상을 받으면 집안은 난리가 났다. 삼촌, 이모, 친척들에게 전화가 돌고 마치 집안에 자랑거리가 생긴 것처럼 축하했다. 내 상장은 식탁 옆 서랍에 쌓였고 오빠의 상장은 거실 벽에 걸렸다. 나는 그때 또 배웠다. 같은 성취도 누구에게서 나왔는지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그 깨달음은 어린 마음을 찢어 놓았지만 슬픔을 표현할 방법이 없었다. 우리 집에서는 딸들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았다. 감정은 숨겨야 하는 것이었고 불편함은 삼켜야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을 삼키는 법을 먼저 배웠다. 그리고 그 삼킴은 나중에 폭발의 연료가 된다. 그 집은 나에게 사람에게는 각자의 자리가 있다는 걸 잔인하게 가르쳤다. 오빠에게는 무한한 사랑과 기대가 주어졌고 딸들에게는 끝없는 희생과 조용함이 요구되었다. 차별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공기처럼 늘 있었다. 그 공기 속에서 자란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공기를 호흡하는 사람이 되었다. 나중에 깨달았다. 사람은 자신이 자란 공기를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가지고 살아간다는 걸. 그 공기가 독이면 나도 독을 품게 되고 그 공기가 차별이면 나도 차별을 흡수한 채로 살아가게 된다. 나는 그 공기를 너무 오래 들이마셨다. 그리고 그 공기는 내 안에서 오랫동안 부식처럼 퍼져나갔다. 그때 나는 그저 다른 집은 다 이렇게 사는 줄 알았다. 딸들은 조용해야 하고 아들은 우대받아야 하고 부모는 아들에게 의지해야 한다고. 그게 틀린 구조가 아니라 정답이라고 믿도록 자랐다. 하지만 이 구조는 수십 년 뒤 우리 가족 모두에게 가장 가혹한 방식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조부모님의 장례식은 그 되돌아옴의 서막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서막의 한가운데 서게 된다. 조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것은 내가 이미 어른이 되어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유였다. 어렸을 때부터 그늘처럼 느껴지던 존재들이라 눈물보다 먼저 막역한 허전함이 찾아왔지만 정작 장례식장에서 내가 느끼게 된 건 슬픔이 아니라 확인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이 집이 끝까지 어떤 사람을 중심에 둘 것인지, 누구를 끝까지 뒤로 밀어놓을 것인지, 누구의 인생을 소모품 취급할 것인지에 대한 확인. 장례식 날 온 가족이 검은 옷을 입고 분주하게 움직였다. 분향실 안에는 향냄새와 사람들의 작은 숨소리, 붉은 눈을 한 친척들, 도리어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끼리의 낮은 대화가 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풍경 속에서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자리는 하나였다. 상주석, 그리고 그 자리에 단독으로 앉아있는 오빠였다. 부모님은 조문객이 올 때마다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 늘 오빠를 앞으로 내세웠다. 조문객들이 따님들도 고생 많았다고 말을 건네려 하면 부모님은 아주 자연스럽게 시선을 돌려 오빠를 향해 손짓했다. 우리는 그 뒤에서 조용히 허리만 굽히면 되는 사람들이었다. 나는 그 장면이 낯설지 않다는 사실이 더 섬뜩했다. 장례식 내내 조문객들이 건넨 봉투들이 종이 상자 안에 차곡차곡 쌓여갔다. 우리는 그 상자를 옮기기만 했다. 봉투를 직접 세워본 사람은 오빠와 부모뿐이었다. 장례식이 끝난 뒤 부모님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이런 건 아들이 관리해야지. 집안을 책임지는 건 결국 아들이니까. 그 말은 곧 딸들은 알 필요가 없다는 뜻이었다. 딸들이 이 장래를 위해 쓴 시간과 몸과 감정과 휴가를 내고 뛰어다닌 노력은 하나도 계산에 들어가지 않았다. 부조금이 누구에게 가느냐의 문제보다 그들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취급하는지가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나는 그날 조부모님의 차별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냥 주인이 바뀐 것뿐이라고 느꼈다. 조부모가 쥐고 있던 저울을 부모가 그대로 이어받은 것뿐. 기울기 자체는 변하지 않은 채. 장례가 끝나자 부모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우리 세 딸의 일손부터 찾기 시작했다. 네가 좀 와서 같이 치워라. 시간 나면 와서 반찬 좀 해라. 오빠 바쁜 거 너희도 알잖아. 그래도 아들은 쉬어야지. 당연하다는 말투였다. 부탁이 아니라 통보였다. 장례 후 집을 정리할 때도 우리는 아침부터 밤까지 움직였다. 유품을 나르고 옷을 정리하고 낡은 이불을 밖으로 꺼내고 쓰레기를 모으고 냉장고를 치우며 냄새가 맨 싱크대를 씻어냈다.
오빠는 중간중간 나타났다 사라졌다. 가장 힘든 시간에는 없고 부모님이 잠시 쉴 때만 옆에 앉았다. 부모님은 그걸 보고도 말했다. 아들 얼굴이라도 좀 보니 좋다. 우리가 그날 하루 몇 번을 계단을 오르내렸는지를 세는 사람조차 없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르고 오빠가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 부모님은 안도와 들뜸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이제야 우리 집도 걱정 하나 덜었다. 그 말 속에는 우리 세 딸의 결혼과 삶은 걱정을 덜어주는 존재가 아니라 애초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는 가지처럼 취급되었다는 사실이 들어 있었다. 오빠의 혼사가 진행되는 동안 부모님은 세상 모든 집중력을 그 한 사람에게 쏟아붓는 것처럼 보였다. 예식장을 고르고 예단 이야기를 하고 예물의 크기와 가격을 논하면서 부모님은 툭 던지듯 이렇게 말했다. 너희는 그냥 와서 도와만 줘. 이런 큰일에 괜히 분위기 망치지 말고. 우리는 축복받는 가족이 아니라 행사를 위해 움직이는 스텝처럼 느껴졌다. 처음 새언니를 봤을 때 나는 그녀가 조용하지만 예의 바른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목소리가 크지 않고 웃음도 크지 않고 상대의 말을 경청하려는 태도가 있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지나면서 피곤함과 지침으로 변할 것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다. 오빠의 결혼식 날 부모님은 거의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뻐했다. 이제 집안 꼴이 좀 사람답게 보이겠다. 그 말이 내 귀에는 딸만 있던 집은 사람답지 않았다는 뜻처럼 들렸다. 그 말은 분명 농담처럼 던져졌지만 농담이 아니라 이 집의 진심이었다. 결혼 후 첫 명절, 그날 아침 새언니가 집에 들어서기도 전에 엄마는 이미 내부에서 역할 분배를 끝낸 상태였다. 큰언니와 두 번째 언니, 그리고 나는 부엌에서 해야 할 일들을 나누고 있었고 엄마는 조용히 덧붙였다. 그래도 며느리가 왔으니까 일은 좀 며느리가 앞장서서 해야지. 너희는 도와주고. 그 말 한마디로 새언니의 위치는 결정났다. 그날 새언니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엌과 거실 사이를 오갔다. 채소를 다듬고 전 부칠 재료를 준비하고 상차림을 돕고 설거지를 하고 다시 후식을 차리고 음식이 떨어지면 또 새로 내왔다. 오빠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웃었다. 가끔 부엌에 얼굴을 내밀어 고생 많네 한마디 하고 다시 제자리에 앉았다. 그 한마디로 자기 역할을 다 했다는 듯한 태도였다. 부모님은 그 모습을 보고 말했다. 남자들은 원래 저렇지. 네 오빠가 그래도 성격이 온순해서 다행이야.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자꾸만 이상한 웃음이 나왔다. 도대체 무엇이 다행이고 누가 무엇을 견디고 있는지, 그들은 정말 모르는 건지 알면서 모른 척한 건지 헷갈렸다. 명절이 끝난 뒤 엄마는 우리 세 딸만 있을 때 차를 마시며 툭 던지듯 말했다. 네 새언니는 손이 조금 느린 것 같더라. 그래도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 너희가 곁에서 좀 도와줘라. 오빠 체면은 세워줘야지. 그 체면이라는 말 안에는 수많은 요구와 강요가 숨어 있었다. 딸들은 새언니가 힘들어하지 않게 돕되 오빠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판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뜻. 결국 여자의 노동은 늘 여자에게만 청구되었고 남자의 체면은 계속 지켜져야 했다. 새언니는 그 가운데 서서 천천히 달아갔다. 몇 번의 명절이 더 지나면서 새언니의 표정은 점점 단단하게 굳어갔다. 처음에는 어색함과 긴장감처럼 보였던 표정이 나중에는 그냥 지쳐버린 얼굴이 되었다. 집에 들어올 때 발걸음이 무거워지고 식탁에서 웃음의 빈도가 줄고 행사가 끝난 뒤 집에 돌아갈 때 허리를 곧게 펴지 못한 채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나는 여러 번 보았다. 한 번은 식탁 치우기를 끝낸 후 설거지를 하던 큰언니가 물끄러미 새언니를 바라보다가 눈을 피했다. 무엇을 느꼈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왔지만 저 사람에게까지 이 구조를 강요해야 하나. 하지만 누구도 정면으로 그 구조를 깨뜨리자는 말을 꺼내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 구조가 깨지는 순간 모든 비난의 화살은 가장 약한 사람에게 향할 것이라는 걸 이미 몸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겨울이었다. 찬바람이 유난히 세게 불던 날, 부모님 집에는 오랜만에 가족이 모여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날이었다.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누군가는 예전 이야기를 꺼내며 웃었다. 하지만 그날 새언니의 얼굴은 어딘가 다른 빛을 띠고 있었다. 무표정에 가까운 안색, 말수가 줄어든 목소리, 아이처럼 작은 대답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우연히 방문이 반쯤 열린 틈으로 그녀가 가만히 서랍을 열고 옷을 개어 가방 속에 넣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소리 없는 움직임이지만 분명한 선언이었다. 나는 여기서 더 이상 견디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 순간 내 마음 안에서도 오래 묵혀둔 감정들이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감내해온 구조를 처음으로 부정하는 사람이 눈앞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았다. 새언니는 그날 그대로 집을 나가려고 했다. 현관 쪽에서 가방 손잡이를 쥐고 서 있는 그녀의 뒷모습은 놀랍도록 깔끔해 보였다. 갈등도 주저함도 이미 충분히 지나온 사람의 결심처럼. 그 순간 오빠가 뛰어나와 그녀를 붙잡았다. 내가 들은 건 구체적인 대사가 아니라 그의 표정에서 읽힌 감정이었다. 당황, 두려움, 분노. 그리고 어쩌면 조금은 뒤늦은 미안함 같은 것들. 하지만 그 미안함은 그동안 그가 외면해온 모든 시간에 비하면 너무 늦고 너무 가벼워 보였다. 새언니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다. 그리고 결국 가방을 내려놓았다. 이혼은 하지 않았다. 부부관계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날 이후 우리 집과 완전히 관계를 끊었다. 명절에도 오지 않고 행사에도 오지 않고 가족 모임에 얼굴을 비추지 않았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 그녀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그녀에게 이 집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곳이 되었고 그 선택을 나는 이해할 수 있었다. 새언니가 우리와 단절한 뒤 오빠의 연락은 줄어들었다. 연락이 올 때는 이유가 비슷했다. 돈이 필요할 때, 급하게 메워야 할 구멍이 생겼을 때, 누군가에게 티내고 싶지 않을 때, 그럴 때마다 부모님은 먼저 우리에게 연락을 했다. 오빠가 지금 많이 힘들다. 잠깐만 도와주면 안 되겠니? 아들이 잘 버텨야 우리 체면이 선다. 그 체면을 위해 누구는 또 통장을 열어야 했다. 한 번은 부모님이 우리 몰래 자신의 통장을 깨서 오빠에게 돈을 줬다가 생활비가 부족해져 다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도 있었다. 그때 엄마는 말했다. 네 오빠에게는 말하지 마라. 괜히 자존심 상하게 해서 뭐하니. 우리는 그 말을 들으며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아들의 자존심은 지켜야 하고 딸들의 삶은 얼마든지 쥐어짜도 되는 것처럼. 오빠의 아내가 우리 가족과 단절한 이후 우리 집안의 구조는 눈에 띄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겉으로 보기엔 조용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폭풍전의 침묵에 가까웠다. 오빠는 점점 연락이 뜸해졌다. 그가 가족에게 손을 내미는 순간은 단 하나뿐이었다. 돈이 필요한 순간. 그 연락은 짧고 간단했다. 사과도 없고 안부도 없고 그저 상황이 좀 그렇다는 말과 함께 부탁이 아니라 요구에 가까운 요청이 이어졌다. 부모님은 오빠의 이런 행동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쪽이었다. 아니, 이해하고 싶어 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중심은 태어날 때부터 오직 한 사람뿐이었으니까. 부모님은 노년에 접어들며 몸 여기저기에서 고장이 나듯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혈압약, 당뇨약, 관절주사, 계속되는 병원 예약, 검진, 입원과 퇴원. 그 일들은 하나같이 딸들에게 향해 있었다. 처음에는 간단한 부탁 정도였다. 하지만
곧 일상 전체가 의무로 변했다. 엄마는 말했다. 너희가 아니면 누가 하겠니? 오빠는 바빠. 그 문장은 늘 같았다. 토시 하나 바뀌지 않았다. 아들이 바쁘다는 말은 아들의 부재를 정당화했고 딸들의 피로와 일상은 그저 참아야 하는 것으로 취급되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부모님이 고장날 때마다 우리는 자동으로 호출되었다. 퇴근 후 병원으로 달리거나 휴가를 조정하고 아침 일찍 병원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번호표를 받고 조제실 앞에서 긴 줄을 서고 부모님 집에 들러 약을 정리해 놓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어떤 날엔 내가 누구의 삶을 살고 있는 건지 혼란스러울 정도였다. 딸들에게는 감사라는 단어가 거의 없었다. 부모님은 늘 이건 당연한 너희의 역할이라는 표정으로 부탁을 넘겼다. 김장철이 되면 우리는 각자 장갑을 한 장씩 꺼내들고 손목이 아릴 정도로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항아리를 나르고 삶 전체가 그 하루에 묶여버렸다. 그런데 그 김장김치를 부모님은 꼭 말했다. 오빠한테 먼저 좀 갖다 줘라. 저 집은 너무 바쁘다. 우리가 만든 김치는 항상 오빠가 먼저 받았다. 우리가 손목이 부어오르도록 만든 반찬들도 오빠가 좋아하니까 좀 가져다 줘라. 그 말 한 줄이면 끝이었다. 그때마다 나는 마음속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느낌을 받았다. 아들을 위해 딸들의 노력이 계속 헌납되는 구조. 그 구조는 멈추지 않았다. 큰언니의 전화는 갑작스러웠다. 휴대폰 화면에 언니 이름이 뜨는 순간 불길한 예감이 먼저 밀려왔다. 언니는 전화를 받자마자 숨도 제대로 고르지 못한 채 말했다. 부모님이 가진 재산을 이미 대부분 오빠에게 넘겼다는 사실. 그리고 그 돈으로 오빠 집 근처에 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 하지만 오빠가 부모님에게 단호하게 말했다는 사실. 못 모신다. 언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랫동안 눌러 살았던 무언가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고 했다. 그 울음은 날 도와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평생 쌓아온 절망이 부서지는 소리였다. 나는 그 울음을 듣고 숨을 들이마시기도 힘들었다. 부모님은 오빠에게 모든 걸 주고 오빠가 그들을 받아주지 않자 이제 언니 집으로 가겠다고 했다. 그 소리가 내 가슴 깊은 곳까지 내려와 묵직하게 박혔다. 언니의 절규는 내 감정의 마지막 장벽을 무너뜨렸다. 평생 참고, 평생 괜찮은 척하고, 평생 이해하려 애쓰고, 평생 딸이라서 감내해오던 마음이 그날 완전히 부서졌다. 나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다.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그냥 평생 말하지 못했던 문장들이 조용히 그러나 날카롭게 튀어나왔다. 오빠에게 모든 걸 주고도 그 오빠가 거절했다는 사실. 그걸 알면서도 왜 딸들에게 의지하고 왜 딸들을 당연하게 소비하는지. 왜 항상 딸들에게 희생을 요구하는지. 내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내 안에서는 평생 처음으로 이 관계를 놓아도 된다는 감정이 생겼다. 부모님은 내 말을 듣고도 오히려 화를 냈다. 아버지는 핸드폰 너머에서 고함을 질렀다. 그 순간 나는 아주 단순한 결정을 내렸다.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했다. 언니와 다르게 나는 울지 않았다. 그저 인생에서 불필요한 문 하나를 조용히 닫는 느낌이었다. 연락을 끊고 난 뒤 처음 며칠은 멍했다. 누군가에게 미움받는 느낌, 누군가에게 죄를 짓는 느낌이 가슴을 무겁게 눌렀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상할 만큼 평온한 시간이 찾아왔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 부모님이 무슨 부탁을 할지 걱정하지 않아도 됐고 퇴근 후
병원으로 향할 필요도 없었고, 누군가를 위해 내 하루를 포기하지 않아도 되었다. 2달 동안 나는 내 삶을 처음으로 내 힘으로 온전히 살아냈다. 언니들과는 서로를 위로하며 평생 처음으로 우리라는 감정을 느꼈다. 우리 셋은 처음부터 같은 구조에서 희생되어 온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이해했고 서로를 붙잡아 주었다. 2달이 지난 어느 날, 둘째 언니가 조심스레 말했다. 부모님이 오빠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오빠에게 넘겨준 돈, 집, 재산 대부분을 돌려받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오빠는 그 말에 충격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직장에 소문이 날까봐 무서워했다고 한다. 그는 부모를 설득하지 않았다. 그저 돈 일부만 돌려주고 바로 부모님과 관계를 끊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집안의 구조가 완전히 무너진 소리를 들었다. 부모님은 평생 오빠만을 사랑했다. 평생 오빠만을 믿었다. 평생 오빠만을 위해 희생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 그 오빠는 부모를 선택하지 않았다. 이보다 더 잔혹한 결말이 있을까?